고맙습니다. 아주 높은 이상과 취지를 가지고 이러한 좋은 행사를 기획해 주시고 또 연구 행정 지식 잔치라는 이름으로 1박 2일간 이런 행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김진영 연구처장님하고 이광호 연구관리팀장님 어디 계시나요? 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참 일을 잘하는데 제일 잘하신 거는 오늘 행사의 기조 강연을 저한테 맡겼다는 거죠. 그게 제일 잘합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훈 총장님께서 올해 초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세계 인류대학 만들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어딘가를 보면 1503년에 당시 임금이었던 연산군 앞에서 실시했던 연음분리법 실제로 시행한 그러한 기록까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그 당시로서는 최신식 기술이었겠죠. 요즘 말로는 초격차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때 초격차 기술 우리가 은을 나무로부터 은을 정제하는 기법 그거를 보고를 했는데 불행히도 그 조선 정부는 그걸 이제 채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초격차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대한 아쉬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총장님께서 조선왕조 실록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저도 조선왕조 실록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그 한자의 압박에 포기하고 우리가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과학기술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조금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적 의미에서 첫 번째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딱 100년 됐더라고요. 100년 전에 의학 분야에서 나왔고 조금 놀라웠던 거는 여성 박사, 과학기술계 여성 박사도 그 뒤에 5년 뒤에 물리학 박사나 화학 박사보다 더 먼저 나왔습니다. 보건학 분야에서. 그리고 최초의 공학 박사는 그 뒤로 10년, 지금부터 딱 90년 전이죠. 화학공학에서 제일 먼저 나왔더라고요. 기계 쪽이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이때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위는 제국대학이나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부를 수립하고 정부를 운영하면서 제일 먼저 과학기술과 관련해서의 중대한 진전은 56년에 설립된 문교부,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부죠. 교육부 산하에 원자력과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59년에 최초의 실험용 원자료, 연구용 원자료 트리가를 기공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4.19, 5.16이라고 하는 정치적 격변기에서 살아남아서 63년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방사선 의학,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원자력병원이죠. 그때 만들어졌고 78년에 고리 원자력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야사처럼 남아있는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는데 59년에 7월에 원자로와 원자력원, 원자력원이 지금 현재 카이리입니다. 카이리인데 이 기고 설립을 맞이해서 3박 4일짜리 그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해요. 죄송합니다.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당시의 기록에 보면 600명이 참가했다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원자력을 연구한 사람이 600명이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식물학자, 광물학자, 물리학자, 기계공학자, 전기공학자들이 정부에서 학술대회를 여니까 정부에서 돈을 다 댔겠잖아요. 그걸 핑계로 모여서 자기 전공 이야기를 했겠죠. 당시에 이제 우리 선배들이 상당히 똑똑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학술대회를 열었다라는 그런 야사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지금의 키스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키스트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 정부의 돈을 받아서 진행한 거죠.
그리고 원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과학 연구를 할 수 있는 벨 연구소가 아니라 당장 산업에 써먹을 수 있는 응용 연구, 베텔 연구소를 벤치마킹해서 베텔 연구소의 협력 기관으로서 설립이 됩니다. 뭐 여기는 워낙 잘 알려진 이야기라 다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65년 한 해에 정부의 79개 연구소의 총 예산이 1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스트 하나를 짓는데 3년간 투자한 돈이 28억 원이에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과감한 투자죠. 또 과학기술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67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처입니다.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이죠.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30명이 조금 못 됐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처가 꼴찌에서 두 번째였답니다. 의전 서열이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거는 66년에 이 최초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과학기술처가 설립이 되는데 이 법안은 물론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죠. 그런데 발의한 13명 중에는 김대중 당시 야당 의원, 그 다음에 이만섭 야당 의원들이 들어있었어요. 65년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67년에는 6대 대통령 선거로 당시의 여야의 대립은 지금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훨씬 심한 상태에서도 과학기술 관련한 통합적인 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를 했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는 과학기술은 양반들이 하는 게 아니다. 과학기술은 중인들이 하는 거다. 양반, 중인, 상민 중에서 중인들이 하는 거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과학기술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결정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이스트죠. 71년에 카이스트라는 이름으로 한국과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73년에 최초의 1기 학생들이죠. 6개 학과 106명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처 장관도 하셨고 그랬던 이제 저희 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때 이 과학원 카이스트 설립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교육부인 당시 문교부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 이유는 이 과기원이 설립되었을 때 대학의 이공계는 다 죽는다. 다른 대학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또 하나는 서울대가 최고인데 왜 과기원이 필요하냐. 그래서 사실 정분모 박사가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아마 이게 당시 대학원이 없이 학부가 없이 대학원만 설립된 이유가 서울대와 문교부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데 이 카이스트 과기원 체제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체제이고 당시에는 굉장히 독특한 체제이고 굉장히 성공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설립될 때부터 대학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닌 대학과 연구소의 장점을 융합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이스트는 사실상 우리가 쉽게 놓치고는 있으나 대단한 성공 사례이고 우리가 이제 홍콩 가기대나 난양공대가 카이스트를 벤치마킹했다라는 사실들은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과기원이 4개로 늘어서 4개 과기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과학기술 강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요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하는 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1999년에 시작된 브레인 코리아 21, 우리가 BK21이라고 부르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6조 이상의 돈이 투입이 되었고 지금 4단계로 26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수혜를 받은 사람은 6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현재도 석박사 대학원 학생들, 그 다음에 포닥들, 연구 교수들, 그래서 교수님들까지 3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거대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논문, 특허, 그 다음에 기술 이전, 학위 취득 성과들이 대단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때도 이공계 기피 현상은 있었습니다. 이때도 또 97년에는 IMF가 있었잖아요. 이때도 있었고, 그리고 국내의 아주 소수 대학의 뛰어난 교수님들만 사실 연구비가 학생들을 뽑아서 지원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BK 사업이 되면서 대다수의 연구를 할 수 있는 대학들은 실제로 이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자기가 돈 내고 다니는 거예요. 대학원이라는 게. 지금 상상도 못하죠. 지금 이 BK 사업으로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원생들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납부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학원생들, 우수한 대학원생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학생 입장에서도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었다. 이 장점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만 해도 저희들이 미국, 일본, 독일 과학기술 이야기를 하면 주눅이 들 때였습니다. 우리보다 엄청 잘하고 있고, 우리보다 엄청 잘났고, 도대체 미국에서, 일본에서는, 실험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던, 괜히 주눅 들어있는. 근데 이 BK 사업으로 당시 대학원생들이 외국을 굉장히 많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회도 졸업할 때까지 두세 번 이상 나갈 수 있게 되었고, 3개월, 6개월, 1년의 장기 연수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래의 학생들이 외국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50대 초반부터 30대까지의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대부분이 이 BK의 수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로 세계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그런 사업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인터넷이죠.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 선배님들 쭉 돌아요. 한 10몇 명 되시는. 그럼 선배님들이 전부 다 쪽지 한 장씩을 줍니다. 거기에는 도서관 가서 찾아야 될 논문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들고 카이스트 중앙도서관에 가서 이 두꺼운 서가에서 그 저널을 찾아가지고 그 페이지를 찾아서 그거를 복사실에 들고 가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논문 한 편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찾아야 될 논문이 적으면 30개, 많으면 100개예요. 그게 였거든요. 출판된 논문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적으면 2년, 아니면 5년 이상 뒤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끝난 결과만이 논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90년대만 해도 우리가 변방이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 동향으로도 최소한 5년 이상 뒤처져서 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학회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학회에 가야만 현재 연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격차가 어마어마했었죠. 하지만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전자저널이 나오게 되면서 저희들이 울산의 구석에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세계적인 논문들, 세계적인 연구 동향을 바로 습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나 최신의 연구 결과를 손쉽게 확보하고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연구 인력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좀 숫자를 볼게요. 70년에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박사학위, 이공계 박사학위가 14명이었습니다. 22년에는 7,500명. 그래서 요즘은 7,000명에서 9,000명이 이공계 박사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인력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의대 정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력은 세계 정상급이고 시간적인 격차 없이 연구에 수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설과 장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덕연구단지입니다.
현재는 이제 대덕 연구 개발 특구라는 공식 명칭을 쓰고 있는데 73년에 기획되기 시작해서 한국표준연구소, 지금의 크리스죠. 크리스가 첫 번째 연구소로 들어왔고요. 민간 연구소는 럭키중앙연구소, 지금의 LG화학입니다. 이 들어왔습니다. 이 대덕 연구단지는 지금 2,000개 이상의 기관이 입주되어 있고 박사급 인력만 15,000명, 연구 인력이 총 5만 명이 되는 아주 거대한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실제 73년에 이 대덕 연구단지를 기획할 때는 인구 5만 명의 교육, 문화, 과학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뭐 쇼핑몰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기획을 했었는데 석유 파동 때문에, 유가 파동 때문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과학기술 분야만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공한 거죠. 당시에 기획됐던 것이 27.8 제곱킬로미터였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기관의 작은 일이었지만 의미가 있는 게 2005년 3월에 카이스트 산하로 설립된 나노 종합 팹센터입니다. 이게 조그만 팹센터인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장비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연구자들이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개방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접속된 첫 번째 사례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기관별로 장비를 샀고요. 개인별로 장비를 샀고 내가 산 장비는 다른 사람 못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 나노 더 가까이요. 잘 안 들려요. 나노 팹센터의 경우는 공공성, 개방성 이거를 기초로 해서 되었고 현재 이제 나노 종합기술원으로 해서 카이스트와 상관없는 기관이 조직이 되었죠. 그리고 인공태양인 K-스타,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사된 나로호 이러한 것들도 역대급 장비가 없으면 사실 어려운 거고요. 11년에 설립된 IB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디어 거대 과학기술에도 참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장비 없이 불가능한 사업이어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서 강국의 입장에서 나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자물리학에 필요한 가속기의 경우도 양성자, 중성자, 전자 굉장히 많이 지금 설립되고 있죠. 우리가 장비와 시설 측면에서도 우리가 국산화의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 활용의 이슈 그리고 중복 투자의 이슈가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 시야에서 봤을 때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도달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예산이죠. 우리가 강국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길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정해 하였고 그 전에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민간 투자액을 포함해서 100조가 넘었고요. 그래서 규모면에서 566위에 있고 투자 비율에서는 이스라엘에서 2위. 그래서 우리 국력과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서 선도하고 있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중국과 같이 GDP가 굉장히 큰 나라와 숫자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는 다들 동일하실 겁니다. 인력, 장비, 그리고 예산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건 사실 R&D 정책입니다. R&D 정책. 왜 우리는 노벨상을 못 받고 있느냐? 우리의 과학기술은 기초과학으로 가야 되느냐? 산업에 밀접한 과학으로 가야 되느냐? 3대 개인 체인저, 12대 국가 중점 기술, 탄소 중립 관련한 17대 기술.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자들에 대한 대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책에서 나와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한 10년 전부터 이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과분들이 다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다 하셨는데, 이제는 과학기술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의 과학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냐는 논의를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갈 길은 멉니다. 우리가 어떻게 과학기술계의 의사를 모아내고 논의를 해나가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게 이슈가 아니니까 다음에 기회 되시면 불러주시면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연구 행정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자, 우리가 과학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3요소, 인력,
장비, 예산, 그리고 그거를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정책, 요 네 개는 알겠는데 연구 행정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이것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느냐, 그것보다 저 하위 개념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 그림을 그릴 때 실제로는 연구 장비 인력을, 예산 장비 인력을 이 세 개 축으로 하고 위에다가 정책을 올리고 밑에다가 행정을 까는 그런 집과 같은 모양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이 다섯 가지가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는 여기에 계신 전문가들이 찾아가실 내용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연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네 가지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표를 보시면요. 12년의 미국의 조사 결과하고 우리나라는 16년의 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 결과겠죠. 자기가 연구에 투자하는 시간을 총 100이라고 놨을 때 순수 연구에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미국은 절반이 좀 못 된다고 그랬고요. 한국은 3분의 1이 조금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올해 조사하면 저 수치 더 내려갈 겁니다. 30%. 자, 우리가 인력도 역성을 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장비도 사줬는데 진짜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연구자들이 60%, 70%를 연구에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시간을 투입했을 때 어떤 연구 성과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아까 연구관리팀장님이 미국이 엄청 잘 돼 있다는데 미국도 자기 시간의 절반밖에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 이제 교수님들은 교육 시간이 빠졌으니까 이제 교육까지 집어넣으면 교수님들이 연구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연구 과제 따로 다니는 게 전부예요. 거기에서 뛰어난 연구는 그냥 대학원생들이 하고 교수님들은 연구 과제 따로 다니는, 특히 올해는 그게 심해졌죠. 이거는 연구력의 후퇴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거는 이 37.3이라는 숫자를 60, 70까지 올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수준을. 미국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먼저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과학기술 당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행정 내용을 보시면 하나는 개발 관련 행정이고 하나는 과제 관리에 관련한 행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게 하고요.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우리 유니스 행정처장님께서 아마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게 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전문가들 중에서는 사실 10년 전부터 이걸 강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안이 나왔죠. 또 18년에도 정부에서 R&D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이 나왔습니다. PM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일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었죠. 2024년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을 통해서 연구 몰입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좀 당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과기부 인사가 와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사실 연구 몰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한 단계 더 빨리 선도적인 과학기술 강국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입니다. 잠시 조금 쉬어가면 미국의 상황을 좀 보면요. 미국의 연구 행정자들한테 질의한 거예요. 어느 부서 과제가 제일 어렵냐? 국방부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또 질문을 해봤는데 연구 행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규정을 준수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규정을 이해하는 거, 그거를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 행정가들한테 제일 필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질문에는 규정을 잘 진수하고 잘 이해하고 그거를 잘 집행하는 그런 전문성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뽑았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은 연구자들, 교수님이나 비롯한 연구자들과 소통하는 능력, 같은 연구 행정하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능력, 또 각 기관의 구매, 행정, 기획, 이런 기관의 다른 부서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광화 팀장이 잘 정리해 주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60년 전부터 관련한 기관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만 보면 됩니다. 엔큐라 같은 경우는 전문직 양성이 필요하다. 즉, 그 연구 행정은 전문직이다.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거고요. SRA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학회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는 의미 거고요. RACC 같은 경우는 인증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사례로부터 전문성 확보, 네트워킹, 그리고 인증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본 사례는 뺐는데 일본의 경우도 한 30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연구 행정 전문가 육성을 정부 정도로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쫓아가는 입장인데요. 다행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하고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모델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 정부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혁신법이죠. 혁신법을 통해서 부서별로 상이했던 규정들을 통합하겠다. 또 그걸 위한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고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우스갯소리로 이지바로는 이지하지도 않고 바로 되지도 않는다. 굉장히 유명하죠. 어제 교수님들한테 다 안내했는데 교수님들이 전화 옵니다. 알려주신 화면이 아니에요. 하루 만에 바뀐 거죠, 화면이.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상화되어 가기 위해서 감내한 어떤 좀 트랜지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좀 안정화되어서 혁신법이든 제도 시스템이든 좀 더 좀 편리해지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작년에 했던 연구 행정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지식 경험 공유하는 자리, 더 중요하게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 연구 행정이 하나의 축이라는 것과 그걸 위해서는 전문성, 네트워킹, 인증 이 세 가지 고유 내용들을 가지고 추진해 가야 된다는 걸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 이제 산단에서 오신 분들, 연구관리팀에서 오신 이제 다른 학교들, 그 상황을 좀 보시면 이 산단과 연구관리, 연구처 정도에만 전문직이 조금 있고 사실 다른 쪽에는 거의 전문성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교수님들과 컨택을 하는 근접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명문 대학의 경우도 그냥 뽑아서 그럭저럭 그냥 저냥 이렇게 해 갑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연구 행정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유니스트 직원분들이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유니스트 교수님들이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강조를 굉장히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유니스트는 그 효율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긴 한데요. 다른 기관들의 경우, 특히 종합대학의 경우, 이 연구 지원 인력, 연구 행정에 대해서 효율성이 극도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정성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문제죠. 2년 계약에 묶여서 또 오랜 기간을 그 계약에서 좀 자유롭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우리 연구 지원 인력들이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유니스트에서는 시스템하고 교육 부분은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것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인증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과제 집행과 정산은 거의 완벽하게 우리 인력들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과제 보고서에도 우리 연구 행정 인력들이
도움을 줄 정도까지 아주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매 업무를 포함해서 교수님들의 장비를 설치하는 문제, 자수님들이 랩 공간을 만드는 문제, 또 인력을 뽑는 문제도 행정에서 한 절반 정도 저희들은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안들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100%까지, 100%에 가깝게까지 교수님들은 내가 이런 장비가 필요해, 내가 이런 공간이 필요해 정도만 인풋을 넣으시면 실제로 우리 행정 전문가들께서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는 과제 개발 기획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개발 행정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연구자가 과제 기획서를 쓸 때 반도체 시장 전망, 메모리가 AI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에 차지하는 비중,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은 사실 교수님도 잘 몰라요. 교수님도 똑같이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인터넷 막 찾으셔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한 기획 단계에서 또는 성과 관리, 과제가 다 끝나고 나서 성과를 홍보하고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연구 개발이 되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고 생산성이 얼마나 되겠는지, 이러한 분석들은 사실은 교수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쪽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되고 있고, 아마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제 개발 자체에 우리 행정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의미에서 연구 몰입 환경을 구축하고 제공하자는 것이 우리 유니스트의 방향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좀 보실 수 있겠죠. 연구 조직과 연구 지원 조직이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사이가 굉장히 나쁜 기관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구 행정이 연구 관리에, 연구에 아래 지원한다라는 의미로 2단계, 이 정도만 해도 좀 잘 되는 시기죠. 싸우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3단계는 사실 패러럴하게 보고 서로 동반자로 보고 연구 행정이 연구자들을, 연구하는 부서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사실상 한 몸이 되는 거죠. 연구도 같이 기획을 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그 성과도 같이 나누는 이런 단계입니다. 아마 4단계까지 이룬 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방향이 제일 바람직하느냐, 여기 가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인식 변화도 중요하고요. 법과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겁니다. 자, 우리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려면 예산, 장비, 인력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정책이고요. 또 아무도 신경 쓰지 못했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10년 이상 주장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못했던 연구 행정, 이 5개 축이 모였을 때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갈 것이다. 이게 복잡하다면 연구자들이 60% 이상 또는 70%의 시간을 순수 연구에 투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세계적인 과학기술 리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